자,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광복이라는 걸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복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 그리고 중국들 이 서구 열강이나 아니면 중국들 간의 강대국들의 회담에 의해서 우리가 간섭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분열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랑 남한이랑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약이나 아니면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사료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료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를 주도했었던 나라는 몇 개국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강령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거에 대해 있었던 영향 혹은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파트를 배우면서 각 회의나 아니면 사건마다 있었던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때 나오는 설명들이 어떻게 나오고 중요 내용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으로 볼 거는 우리 일본이 31년에 일으켰던 사변을 무슨 사변이라고 했었어? 그렇지. 만주사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37년에 일으켰던 전쟁이 중일 전쟁이었었다. 그리고 41년 때가 그렇지. 미국과 있었던 태평양 전쟁이었었다. 요 31년과 37년은 중국과 있었던 사건이었었고 41년 때 있었던 사건은 미국과도 있었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자꾸 까불다 보니까는 얘네가 건방져. 그래서 이 건방진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했었던 첫 번째 회담을 우리가 무슨 회담이었다? 그렇지. 카이로 회담이었었다. 몇 년도? 1943년에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카이로에서는 이때 나왔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영국, 아니 중국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언급에 대해서 가장 앞섰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 중국이었다. 중국의 장례스가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2년 뒤에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독일이 점점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지게 되다 보니 이 독일이 곧 패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패망의 과정에서 어떻게 독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해보자 해서 카이로에 이어서 얄타에서도 모이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거기 얄타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어? 왜 대답을 못해? 이때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미국 이야기는 야 소련 너희들이 대일전 참전 좀 해줘. 우리 지금 오른쪽으로 독일이랑 하고 왼쪽으로 일본이랑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조금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참전을 요구를 하게 되고 소련이 오케이 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루즈벨트가 미국이 루즈벨트가 이때 1942년부터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 핵 개발은 완성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소련이 참전을 해서 자신들의 피해는 조금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야. 일본 내각에서. 그래서 대의전 참전을 요구를 했었다. 근데 이게 2월에 있었지만 소련이 본격적으로 참가했었던 몇 월 달이었다? 그렇지. 8월 달이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얄타 회담에서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소련은 회담 이후 즉각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었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즉각적인 게 아니라 몇 월달? 8월 달에 히로시마의 원폭 터지고 나서 일본이 대일전 참전을 했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있었던 회담이 포츠담 회담이었다. 요 포츠담 회담 때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모여서 이때 독일이 패망하고 패망된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였었고 여기서 한국의 독립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이 되었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이야. 그리고 나서 이 포츠담 회담 하기 전날에
미국의 핵폭탄이 완성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생각을 있었어. 그 전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 너희가 무조건 항복을 지금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응징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그 일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라고 했었고, 그래서 8월 6일, 8월 9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됐었다. 그럼 얘들아, 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있고 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됐었어. 그럼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하는 급작스럽게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급하게 준비를 했었다, 아니면은 기존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기존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주도했었던 인물이 누구였었다? 여운형 선생이었었다. 그럼 여운형 선생이 1944년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게 되고, 이거에 이어서 1945년 8월 14일 당시에 조선 총독이었었던 아베가 여운형을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베의 신하가 여운형 선생을 부르고 여운형이 아베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서 아베랑 만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이제 항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도와달라. 정확히 말하면 일본을 귀국할 수 있게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운형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사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급히 45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조선 건준일, 이때 조직을 하게 되지. 왜? 이거 우리가 급작스럽게 통일을 맞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 분명히 이 얄타 회담이나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러시아나 미국이 밀려 들어올 거가 뻔했거든. 왜 그랬었냐? 얘들아, 봐봐. 얄타 회담에서 정해졌었던 게 소련이 어디전 참전한다고? 대의전 참전한다고. 근데 이때 참전했을 때 소련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일본의 여기 관동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 이 관동군 100만 명을 그냥 싹을 다 없애버렸어. 이 관동군 100만 명이 그냥 힘없이 휙 무너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쭉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밀고 들어오게 되니 미국이 되게 놀란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지금 소련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너무 빠르다 보니 거기서 우리랑 협상하자. 이쪽 조금, 이 북쪽은 너희가 조금 혼란스럽다 보니 여기를 너희가 하고 우리 그냥 거기 좀 멈춰가면서 우리 여기 이 경기까지만 내려오자 해서 나왔던 게 바로 38조선이었었다. 이런 것들 눈앞에 봤잖아 이미. 그래, 여운형 선생님 지금 이랬다가는 분명히 남쪽도 똑같은 꼴이 될 것 같다 보니 우리도 긴급하게 건준이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9월달에 미군이 여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야. 그러면은 지금 조선 내에서는 건준이라는 형태의 임시 기구만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임시 준비위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랑 대등하다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대등하게 나라 대 나라로 협상을 하자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었었다. 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했었던 여운형 선생은 당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좌우의 합작적인 운동이었었지만 좌익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우익의 누구? 그치, 김성수 등은 나와서 한국민주당을 만들었었다. 근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주석은 여운형 선생이었다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야. 부주석이 여운형 선생이었고 주석으로는 이승만이 올라오게 되는데, 정확히 말해 이승만은 의지와 상관없이 여운형 선생이 주석을 이승만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 왜 그랬냐?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게 누가? 미국이지. 이제 그러면 이승만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미국과의 친분이 꽤나 깊었었고, 그리고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을 때 상하이나 영내주나 그리고 한성정부의 임시정부가 있었을 당시에도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한 것 덕분에 여러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주석으로 추대가 되었었잖아. 그 정도로 이승만이 미국과 가깝다는 걸 아니까 여운형 선생은 미국과 좀 말이 통하는 이승만을 주석 자리에 앉힌 거지. 자, 그렇게 앉혔지만 이승만은 좌익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거를 거부를 했었다 라고 하면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제대로 못 돌아가게 됐고, 여기 들어가고 있었던 미 군정 자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어. 이렇게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광복을 맞이한 상태에서 소련과 미군이 들어왔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었던 소련과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떻게 자주적으로 독립시킬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논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뭐라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요. 요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4개월 뒤에 있었던 1945년 8월 미안해. 잠깐 미안해. 다시 보자 미안해. 지금 옆에서 자꾸 소리가 울려. 그게 자꾸 거슬려가고 순간 집중력이 잃었는데 미안. 다시 해보자 다시. 자,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소련과 미국의 주도하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주도했었던 건 미국과 소련과 더불어서 한 나라가 더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국이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야. 미국이 이야기해. 미국은 조선은 일찍이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었고, 그리고 10년의 경술국지 이전부터라도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자주적인 나라 운영을 못했다. 그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 얘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해줘야 돼. 대신 통치를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뭘 주장한다고?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게 되고, 소련은 아니 뭔 애초에 지금 얘네가 자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조선인민공화국도 설립할 만큼 자치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국외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각각 당도 만들고 군도 만들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가 있지 않냐. 그러니 그냥 신탁 통치하지 말고 얘네만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임정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소련 얘네가 되게 좋아 보여. 맞잖아. 지금 신탁 통치라는 것은 대신 우리가 통치해주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조선 내에서 이 말 들으면 여론이 안 좋겠지.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대신 통치를 당하고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이 강점기를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열강에 대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당연히 소련에서 여론이 좋겠지. 그럼 소련은 이런 여론을 의식했냐? 그것이 아니라, 얘들아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좌익과 우익 배웠었지. 그치? 우리 좌익이라고 하면은 주로 뭘 표방한다고 했어? 그렇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한다고 했었고, 이거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였었다? 소련이었었다 라고 배웠어. 그리고 우익 세력도 배웠었는데 이 우익을 표방했었던 것은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였었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를 선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 그렇지, 미국이었단 말이야. 요 두 나라 사이에서 이런 사상의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조선 내에서는 조선 공산당이라고 해서 좌익 세력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익 세력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활동하고 있었냐? 국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대한민국 임정이나 만주나 중국 관내나 요런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 내에서는 좌익 세력이 많다 보니 소련 입장에서는 임정을 수립하는 순간 주도권을 잡아서 정치를 이끌고 정부를 이끄는 건 좌익이라 생각한 거야? 우익이라 생각했던 거야? 그렇지, 좌익이라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얘기했던 거지.
그럼 그 좌익이 정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반도의 내 사상은 좌익 사상이 많아지게 되고 소련이 원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은 임정수립을 하자 이야기를 했던 거고 미국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되니 자신들이 머물면서 대신 통치하고 그 통치를 하는 방식은 당연히 자본주의 민족주의 방식대로 통치를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맛을 볼 거고 그러면 공산화로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던 거야. 누가 착하니 나쁘니 그런 게 아니야. 자신들의 사상과 그리고 그 사상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믿었으면 좋아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절충하게 돼. 어떻게 절충을 하냐? 첫 번째로 임정 수립합시다. 오케이 콜. 그런데 이 임정 수립 자체가 넌 이건 동의를 할 거야. 얘네 지금 국외에서만 했지 국내에서 진짜 일본이 계속 통치하다 보니 국내 내에서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할 거야. 소련 우리 같이 공동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야. 소련도 그거에 오케이 콜한 거지. 그래서 임정 수립하는데 이 임정 수립에 대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이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서 얘네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도 지금 사상적인 거나 아니면은 치안 자체도 불안할 수 있어. 이 불안한 점을 우리가 도와주고 조금 안정성 있게 만들자 이거야. 그럼 그 안정성 있게 만든 나라가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냐? 그렇지. 그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중국까지 해서 4개국이 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럼 이 신탁 통치를 주도하는 나라가 몇 개다? 4개국이다. 그 4개국이 방금 뭐라고? 그렇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요 4나라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요 내용이야. 그럼 얘는 시험에서 이거 말장난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 결과 3개국만 미국, 영국, 소련만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이거 틀린 애들 보면 삼국 외상회의가 미국, 소련, 영국이다 라고 해서 그거 보고 나서 아 그렇지 하면서 찍는 애는 그거 아니야. 중국도 포함이야. 알겠지? 당시에 중국은 국공내전이 있었고 그 국공내전이 있었지만 미국 생각으로는 중국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영국 자본주의, 중국 자본주의, 소련만 공산주의야. 그러면 세계 사상과 3대 1로 대립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우세해서 이 한반도 자체가 공산화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도움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조선 내에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회의 일부가 유출이 돼. 근데 그 회의 유출안 중 유출됐었던 내용이 요 최대 5년간 신탁 통치야. 어라라? 뭐라고? 우리 이제 해방됐는데 또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바로 사람에서 욕을 하게 돼. 우리는 이거에 반대한다면서 당연히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 이 반탁운동은 초기에 좌우 모두 반탁운동을 제기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세기를 받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동아일보에서 나오게 되거든. 동아일보에서 요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동아일보에 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오보냐?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배경 중에서 이 신탁 통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던 나라는 미국이다 라고 나오는 게 맞지. 근데 미국이랑 안 하고 미국은 오히려 임정 수립하제 이거 오히려 했던 거는 소련이야 라고 하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걸 믿겠지. 그럼 좌익 세력들은 여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소련으로부터 어떤 밀치를 받지 못했거든. 우리는 임정 수립이라고 했지 신탁 통치 내용 받지 못했어. 그러니 좌익 세력도 혼란스럽게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그 혼란스럽다 보니 좌우 모두 반탁을 전개를 했었다. 그런데
좌익 세력은 혼란스러우면서 그래도 팩트 체크는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당시에 대표적인 좌파 인물로 누가 있었다 했어? 그렇지,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있었다라고 했어. 요 박헌영이 직접 모스크바로 가서 소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소련이 대강 내용을 알려줬지. 이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 신탁 통치 내용은 있지만은 미소 공동회의 인정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박헌영은 뭐야? 결국엔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빠르게 임정 수립을 하고 안정이 되면은 5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 뭐야? 그럼 이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국 임정 수립이 주요 메인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듣고 이거 지지할게요. 이 노선으로 바뀌게 돼. 즉 반탁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찬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찬탁에 바뀌게 되고 이거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었다? 박헌영이었었다. 자, 우익을 볼게요. 우익은 이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이 퍼졌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반대했었던 반대파들이 당연히 있겠죠. 계속해서 반탁운동을 전개를 하고 이 반탁운동을 전개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었냐? 김구와 그리고 이승만이었었다. 그래서 이 김구와 이승만은 이걸 이야기한 거야. 이거는 한국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 신탁 통치 내용을 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탁운동을 전개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반대파 우익 세력도 있지만 이 우익 세력 편에 서서 반탁운동을 전개했었던 의외의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친일파이들이야. 왜 그러냐? 이 친일파이들은 여기에 뭐 경찰이나 친일 경찰이라든가 지주층들도 있어. 근데 요 친일파이들 왜 참여를 했었냐?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좀 세탁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여를 하게 됐었던 거지. 이렇게 친일파이들끼리 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좌와 우의 대립이 정말 극대화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좌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 사이 때 누구도 있었어? 중도 있었지. 이 중도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있었고 대표적인 중도 좌파가 누구라고 했어? 여운형 선생이다. 대표적인 중도 우파가 누구였다? 김규식 선생이다. 그럼 이 좌우가 있다면 얘 누구도 있어야 돼? 중도파도 있겠지. 중도파는 그래? 그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임정 수립 때문인 거잖아. 그럼 임정 수립되는 거네? 오케이. 나 미소공동위원회 지지. 근데 이거는 지지를 해. 근데 신탁 통치는 추후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누가 얘기했다? 여운형 선생 등의 중도파 등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좌우의 대립이 극대화되는 와중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처럼 미소 공동위원회가 벌어져야 돼. 이해됐어? 1946년 3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얘들아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 주로 1차가 많이 나와. 그리고 이 1차가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배경 혹은 결과로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결과는 지금 안 배웠어. 결과는 영향이랑도 같은 말이라서 결과 혹은 영향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아직 안 배웠다고 하면 이 배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러면 물어본다면 주로 어떤 게 나올까? 이 배경으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진행이 됐었다. 아니면 반대파나 아니면 좌에서는 동아일보에 오보 사건이 있었다. 요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이런 것들 생각하고 적어놔. 자, 그럼 이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을 볼게요. 결국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정 수립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미소 공동위원회야. 알겠지? 신탁 통치 내용이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정 수립에 관해서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참여를 어느 선까지 정부를 수립할 때 어느 정당, 어느 선까지 참여시켜야 되냐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의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있던 거야. 그리고 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당시에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나오게 돼. 요거는 얘들아 아마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 거거든. 근데 지문에 사료 있지. 이거 뭐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나가면서 뭐 기자들이 나오면서 모스크바 외상 한국 외상회의 결과 중 하나로 이것은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나가면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진행됐었던 거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다. 그거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면서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논의를 했었다. 이때 신탁 통치관에서 논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이 정치 참여 논의인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버리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었냐? 소련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좌익 세력만 참여를 원합니다. 나온 거야. 좌익 세력만 참여를 원해요. 이 좌익 세력은 외상 회의를 지지해줬었던 좌익 세력이었던 거지. 왜 그랬었냐? 야 지금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고 앞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부를 세우는 것인데 그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임정 수립을 결정을 해줬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을 넣었다가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임정 자체가 불안해지면 어떡해? 나는 그 꼴 못 봐요. 하면서 좌익 세력, 회의를 지지했었던 좌익 세력만 참여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이 소련의 목적은 뭐겠어 얘들아? 그렇지. 얘네가 미워서도 있지만 이 좌익 세력은 결국엔 누구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애들이야. 소련은 계속 얘기하자면 임정수립 목적이 뭐였어? 그렇지. 이 한반도 자체를 무슨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익의 참여를 원치 않는데 이걸 핑계로 우익을 참여 못하게 한 거야. 당연히 미국도 이걸 알까? 당연히 알지. 그래서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정부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당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더 좋은 법안을 내고 정책을 내는 것인데 왜 지금 이 좌익 세력만 참여를 합니까? 하면서 모든 정당과 더불어서 사회단체도 이거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냥 이념 상관없이 정부라는 것은 그 이념들이 하나로 모아갖고 나오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결국에는 미국은 겉으로는 지금 우리 모두 화합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표방하는 목적은 뭘 방지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 공산화 방지를 표방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자.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좌우익 모두 참여를 원했어? 아니지. 좌익 세력만 참여를 원했어. 미국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좌우익 세력 모두 참여를 원했어? 그렇지. 그 이유가 뭘 방지하려고?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즉 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 그럼 배째하면서 무기한 휴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소련과 미국은 자신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임정 수립은 더디게 되니 당시에 삼삼지방을 순회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었어. 얘가 삼남지방이라고 하면은 충청도, 전라도, 여기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를 삼남지방이라고 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당시에 순천을 돌 때였었어. 순천을 돌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지금 북쪽의 소련이 38도선 이북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 소련이 물러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천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읍에 가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신은
어차피 지금 북쪽의 소련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을 했었고 김일성이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소련 38도선 이북에서 철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걸 딱 하고 말해버리니까 당연히 좌우의 인사들이 놀래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이념 갈등을 한다 해도 지금 북쪽과 남쪽의 분열을 원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승만이 되게 많이 비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추진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좌우의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등할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지.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좌우 서로 대립하지 말고 하나로 모읍시다 해서 나왔던 게 1946년에 7월에 등장을 하겠다. 1946년 7월에 했나? 6월에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좌익과 우익이 하나로 합쳐진 운동을 좌우 합작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주도했었던 요 인물은 당시에 극좌 극우가 아니라 여기 있었던 요 중도파들이었어.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도파의 대표적인 중도 좌파 인물은 누구라고 했었어? 그렇지, 여운형 선생이었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과 더불어서 중도 우파는 그렇지, 김규식 선생이었다. 요 중도파와 함께 이 좌우합작 운동을 조직하는 좌우합작위원회와 플러스 미 군정도 같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랬었냐면 미 군정은 이 좌가 보기 싫어. 하지만 우익 쪽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받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기존에 지지하고 있었던 김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김구도 지금 반대파에 대해서 반탁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승만 또한 이 저급발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익 세력, 자신들이 내세우는 우익 세력들이 한반도 내에서 여론이 안 좋자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여론을 챙기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미군정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주게 돼. 그럼 이 좌우합작 운동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좌파에서 좌익 세력에서 5개, 우익 세력에서 8가지의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 8개를 절충해서 어떤 7개의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좌우합작 7원칙은 정말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연표 문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 중간 긋는 사이 있지, 그치? 이거 중간에 좌우합작 7원칙 내용 주면서 이거 있었던 사실로 이 사이식에 어떤 식이 있었는지를 고르시오로 또 나올 수가 있고, 좌우합작위원회 운동 자체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근데 얘들아, 이거 어렵게 나오면은 주요 내용 지금 살펴볼 건데 좌우합작 내용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이해됐어? 자, 그거 볼게. 첫 번째로 이 좌우합작 7원칙 중에서 임정 수립합시다.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안 적을 거야. 미스터 공동위원회가 지금 휴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재개하자라고 해. 요거를 주면 좀 너희가 맞추기가 쉬울 거야. 왜냐면 미스터 공동위원회가 휴회됐다는 거는 미스터 공동위원회 이후의 상황이지, 그치? 연표 문제 나오면은 이후의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요렇게 안 나오는 건 조금 헷갈려. 왜 그러냐? 당시에 토지 분배합시다 라고 나올 거야. 토지 분배 왜 그랬었냐면은 우리 그거 생각해보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저번 시험 범위였어. 아마 이거 너희 할 때 이거 저번 시험 범위였을 텐데, 저번 시험 범위에서 14년부터 18년까지 우리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가 일제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소장농이나 아니면 토지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일제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일제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일제가 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일본을 떠나게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진 것 중 하나가 뭘까? 토지인 거야. 그래서 이 토지를 알맞게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토지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나올 거야. 근데 요거 잘 봐줘야 될 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승만이 초대 정부를 만들게 되거든. 근데 그 초대 정부 만들 때도 농지개혁법이라고 토지 분배에 관해서 의논을 하게 돼. 미군 정도 이 토지 분배에 대해 48년에 이 토지 분배하다가 이게 제대로 못해하고 대구에서 1948년 10월 1일 날 또 이거 관련해서 막 사람들이 막 투쟁도 이렇게 오래 했었거든. 근데 그만큼 이 토지 분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요건 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럼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때 당시에는 유상으로 매입을 해. 즉 돈 주고 매입을 하고 이 매입한 것들을 무상으로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상 분배가 원칙이야. 뒤에 이승만 정권 탈 때 배우겠지만은 요때는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야. 알겠지? 그럼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 분배가 무슨 매입이다? 유상 매입이다. 근데 유상으로 매입했지만 분배는 유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진행을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게. 친일파 청산이야.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서 친일파를 청산을 하려 했었다? 근데 그게 제대로 하지 못해. 왜 그랬었냐면 당시에 미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요 미군정을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장군이 너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한 번쯤은. 메가더 장군이거든. 요 메가더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있잖아. 그거 펼쳤었던 유엔군 연합 사령관이 바로 요 메가더 장군이었어. 요 메가더는 이야기를 했던 거야. 어떻게 왜 그럼 이 메가더가 미군정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당시 친일파 청산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왜 그랬었냐면 메가더는 이야기한 거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와중에 당시 친일파들은 대부분 지주층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 숙청하는 순간 조선 내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돈의 유통이 어렵게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를 통합하기 힘들고 대부분이 우익 세력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처분은 좀 나중에 미루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처분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일파 청산 제대로 안 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 못했던 친일파 청산 지금 제대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요런 식으로 7원칙을 하게 되면서 좀 나아가나 싶었어. 근데 문제가 생겨버려. 좌우합작 운동인데 요거를 주도했었던 게 중도파라서 그런지 좌의 세력이 좌의 생각이 강력했던 사람과 우의 생각이 강력했던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익 세력 이야기했던 거야. 아니 토지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이거 유상 매입은 좋다 이거야. 근데 무상 분배는 이거 매입하면 무상으로 분배하면 너도 다 가지려고 한다. 이건 답이 없다. 너무 사회주의인 거고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토지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좌익 세력은 이야기했던 거야. 이거 토지 개혁 그래 무상 분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유상 매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건데 땅을 갖고 있는 건 지주층이잖아. 우리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지금 지주층만 이득을 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별로야. 반대를 하게 되는 거야. 지주만 이득 봐서 나는 반대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그리고 우익 세력인 거야. 좌우합작이라고 하는데 임정 수립한데 근데 왜 임정 수립하면서 오케이 이건 지지한데 왜 반탁 내용은 없어? 지금 신탁 통치가 지금 메인 목적이야 우리는. 왜 반탁 내용 없어? 우린 그래서 반대할 거야. 그래서 반탁 내용 때문에 반대를 하게 돼. 좌파는 이야기한 거야. 이거 친일파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잖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없고 어디에 넘겨고 좌우합작위원회 여기 넘겨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내용도 없잖아.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좌우의 대립이 오히려 더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도파 좌우합작을 주도했었던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 중에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거를 주도하고 있었던 김규식 선생님만은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요 미군정 또한 당시에 유럽 내에서 공산화가 너무 빨리 퍼지게 되고 터키와 그리스까지 공산화 국가에 둘러싸이다 보니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독트린을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민족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었던 소련은 또 코민포럼을 조직하고 코민테른을 만들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를 지원해주겠다. 서로의 지원의 방향으로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이 냉전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면서 이 자우합작 운동도 미군적인 지원을 끊어버려. 그래서 미군이 요거를 어디로 보내버리냐? 이거 안 될 것 같다. 유엔으로 보내버려. 유엔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유엔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가지고 미안해요. 요 유엔 총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야. 어떤 문제였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거지.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제 지금 너무 남과 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 그러면은 임시정부 수립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수립을 하냐? 남북한 모두 동시선거를 실시하자 했던 거야. 남북한 동시선거 실시하고 이거 우리 유엔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찬성을 하지. 왜 유엔 총회 넘긴 게 누구니까? 미국이니까. 소련은 반대를 하는 거야. 야 지금 미국아 우리 둘이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유엔이 나서가지고 이거 중지하겠다는 거야? 우리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엔은 일단 남북한 동시선거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거 우리가 관리해서 해줄게요.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회를 파견을 합니다. 위원단을 파견을 해요. 16개국이라고 인도나 오스트리아나 캐나다로 하는 이 16개국이 10개국이 파견을 해갖고 이 유엔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요거를 반대하고 있었던 소련이 이거 지금 너희 입국 못해. 유엔 임시위원단이 지금 남으로 입국을 했고 북쪽으로 입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요거를 소련이 막게 돼. 소련과 당연히 소련이 막았다는 건 북한도 막았다는 얘기겠지? 소련과 북이 입국을 거부를 합니다. 하지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 입국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야 지금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잠깐 소총회 열어가지고 유엔 소총회 만들어서 이거 결정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 유엔 소총회 결과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차피 저 소련과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만 단독적으로 선거를 실시합시다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북한은 이미 글렀다. 얘네가 지금 입국 못하게 하니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겠지. 이거 이렇게 딱 단독 선거라고 주장하고 땅땅땅 내렸어. 그래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로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된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적인 대립으로 해서 분단된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섰어야 돼. 그러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한번 바로 잡겠다. 내가 남쪽에 있으니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1948년 1월에 남북 협상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거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로 누구냐? 김구 선생님이에요. 우익 세력의 김구 선생님이고요. 조금 미안해. 우익 세력보다는 남한의 김구 세력 남쪽에서
김구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과 조호왕 선생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일찍이 김구 선생이 이 남북협상 하기 전에 북조의 김일성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거 우리 이렇게 놔두면 결국에 분단되고 끝이 난다. 우리 애가 왜 독립운동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놓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편지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김일성도 오케이 하면서 이 협상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김일성과 더불어서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김두봉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김두봉은 뭐 많이 배웠겠지만 김일성이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뭐였다? 그치, 동북항해연군이었었고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고 전투였다. 김두봉이라고 하면 조선의용군 있었죠? 조선의용군 화북진에 그 편성됐었던 김두봉이 같이 이제 만나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거 가기 전에 하나 말했던 거 있었어. 어떤 거냐면 중요해더라. 3천만 국민에게 읍고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자신은 민족의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민족 분단이 되지 않는다. 자기가 38도사에 배워가지고 배일지언정 자신은 남북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따라나가면서 3천만 국민에게 읍고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남북 협상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남북 협상은 얘들아 남북 연석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협상 자리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가게 되면서 남북 공동 서명이 나오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거야. 임정 수립합시다. 오케이 콜. 그럼 얘들아 이것만 보고 임정 수립 헷갈리면 안 된다잉. 이거 임정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인들 싹 다 나오고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딱 일어나. 그런데 요 유엔 소총회를 찬성했었던 인물들 이승만을 비롯한 김성조 이런 사람들이 이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단독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 측에서는 요거를 무효화하게 되고 결국엔 이게 끝이 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김과 김규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돼버리게 됩니다.